안녕하세요. 두통 강의를 맡게 된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이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계단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 강의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밑에 써 있는 숫자처럼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한양의대 1986년도에 입학을 했으며 92년에 의사가 됐고, 그리고 97년에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통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이 쓰는 게 이제 광고로 보는 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 카피는 아주 잘된 광고 카피이죠. 옛날에는 저분이 유명해서 화살코로 유명했던 저분이 저런 상품에 광고를 해서 한국인의 두통약 그리고 낫다게 버린, 그래서 밑에 빨간 박스로 쳐 있는 것처럼 한국인이라면 꼭 복용해야 하는 두통이 있을 때 그런 진통제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1차성 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긴장형 두통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약들은 복합제로 아세타미노펜과 약간의 진정제 성분도 들어가고 약간의 혈관 수축제도 들어가서 이런 복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그 편두통 치료제 쪽으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의 두통약, 그래서 두통이 있어서 이 약을 바로 복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긴장형 두통에 이 약을 쓰게 돼서, 그래서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잘된 광고 카피이지만 신경과 두통을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약물의 오낭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두통 광고라. 다른 광고 카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의 저 여배우는 상당히 오래된 여배우죠. 저분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었는데 저분이 나오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딱따구리가 한쪽 머리를 딱딱딱딱딱 쏘면서 그 편두통을 의미하게 되죠. 그랬을 때 먹어야 되는 미가펜, 이런 선전도 있었고요. 또 왼쪽의 그림에 보면은 이분들 세 분들이 조금 오글거리는 광고였는데요.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관객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 두통이 있다는 표현을 하니까 공연을 멈추고 이 펜잘이라는 약을 건네면서 두통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 뭐 개보린이라든가 펜잘이라든가 이런 약을 뭐 6알, 10알 이렇게 갑자기 먹고 복통을 일으켜서 조퇴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영어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조퇴에 악용하는 그런 약으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한 거를 좀 빼내고 비피링계 박스로 한 것처럼 비피링계 성분은 안심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 약 펜잘, 요새는 펜잘 큐란 약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이런 약들도 조금 전에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 치료제고, 국내 광고에 이어서 이거는 외국의 광고 카피인데 상을 받았던 광고 카피입니다.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하는데 저렇다 그러면 참 머리가 아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여자아이 두 명이 있는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게 왜 머리가 아픈 광고에 카피를 쓰였을까 좀 의아했는데, 제가 간호사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간호사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초대받은 아이와 초대한 아이의 곳이 똑같아서 머리가 아파 보이는 그런 거를 표현한 그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던 그런 광고 카피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쇼핑백의 끈을 저렇게 당기게 되면 머리가 쭉 당겨지면서 뭐 아플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쇼핑백의 저 손잡이가 위치가 머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것도 참 아파 보입니다. 또 하나 포스터를 저렇게 모서리에 저렇게 붙여서 머리가 이렇게 좀 찢어진 듯한 머리가 그런 두통을 표현한 광고이고요. 이 광고들은 전부 다 그 긴장형 두통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의 약물을 광고했던 그런 광고로, 그래서 아마도 상을 란셋이라는 논문에 1999년부터 2010년 한 20년간까지 환자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모아놨던 그 논문의 테이블입니다. 첫 번째가 충치. 그래서 아마도 그 치과 선생님들이 아직도 그렇게 개원이 많은데도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질환이 긴장형 두통, 그리고 세 번째가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의 치료만 알아도 여러분들 개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피부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과도 유명한 유명하게 인기가 있는 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입니다. 먼저 두통이 왜 오는가, 그리고 두통이 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두통 환자의 임상적 접근 방법,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이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지, 주의를 요하는 두통인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히스토리 테이킹 다음에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고 아마도 여기까지가 1교시로 마칠 거로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차성 두통의 예들, 치료법, 그리고 2차성 두통의 예들과 치료법, 이 순서로 강의할 겁니다. 첫 번째, 두통이 왜 오는가. 이 그림은 다른 병원에 신경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개원을 하셨는데요.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남으셨는지 책을 하나 쓰셨어요. 네, 책의 겉표지입니다. 이 겉표지 그림에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그림에 보면은 신경외과 선생님의 의미가 보이죠. 머리를 열고 있어요. 신경외과 선생님. 그리고 이마에 저거를 쓰고 있으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저 무지막지하게 생긴 벤치로 이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치과 선생님. 그러니까 신경외과건, 이비인후과건, 치과건 두통을 진료할 수 있다. 또 가운을 입고 있으면 피지션, 의사라면 두통 환자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된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두통 환자를 보다가 10년 이상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오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를 열어서 머리를 꺼낸 다음에 세탁기에 한번 돌려서 다시 집어넣으면 머리가 깨끗하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한 그 브레인 파렌카임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가 아니죠. 뇌는 통증을 느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통이 왜 오냐면 뇌는 못 느끼는데 페인 센시티브한 스트럭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발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나 피하 조직, 근육, 두 개의 골막, 뭐 이런 것들, 그 점막, 두 개의 정맥동, 뇌 기저부의 경막, 지주막 내 동맥, 그리고 저런 크라니얼 러브들, 서비칼 1, 2, 3,
이런 것들이 페인 패스웨이를 거쳐서 통증으로 인지가 되는 게 두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페인 센시티브한 스트럭처를 1, 2, 3, 4, 5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페인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를 알면 나머지는 다 페인을 느끼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농담삼아 골 때린다, 골 때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컬, 골은 아무리 때려봐야 그 자체로는 페인을 느끼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저부의 듀라를 제외한 나머지 컴플렉시티의 듀라, 그리고 브레인막인 피아와 아라크노이드 이런 것들이 다 페인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브레인 파렌카임 자체는 이제 페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펜다이머와 코로이드 플렉서스도 페인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유발인자 원인은 일반적인 원인들 옆에 네모난 박스에 보면 빨간 글씨로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과라고 써놨는데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약물, 운동, 수면 부족, 음식과 조미료들, 스트레스, 악안면 구조물, 염증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유발인자가 돼서 페인 패스웨이를 거쳐서 두통으로 인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위험한 두통인데 위험한 두통에서는 이제 뇌졸중에 대한 거라든가 브레인 튜머라든가 뇌 수막염, 그러니까 인펙션 같은 것들이 위험한 두통이 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원인이 됩니다. 이 강의록을 만들기 시작한 게 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내과 개원의 선생님들이 두통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왜 내과 선생님들이 두통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두통 환자는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뭐 최근에 스트레스는 안 받았나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처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루 이틀 내에 두통이 낫지 않으면 한양대 구리병원이나 큰 병원 가시라고 이렇게 해뒀던 게 두통 환자의 진료 패턴이라고. 그래서 이 두통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가 슬라이드 20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했는데 학생 강의는 한 70장까지 늘어났고 이게 이제 모든 과에서 두통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정형외과 개원의에도 강의를 했고 내과 개원은 뿐만 아니라 신경외과에도 강의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두통 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산부인과 개원의 연수 강좌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은 환자가 호소하는 이것을 병력 청취를 통해서 덴저러스 헤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협진을 내면 되겠지만 만약에 근무하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없다. 그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는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브레인 CT나 MRI 같은 브레인 이미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이 환자의 두통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가 될 때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아닌 다른 과 주치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신경과 협진을 내기 전에 적어도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위험한 두통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은 간단합니다. 육하 원칙에 비슷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어떻게 아픈가요? 아침, 저녁 중에 언제가 더 아픈가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토하지는 않나요? 아프기 전에 느끼는 증상이 없나요? 뭐 다친 적은 없나요? 열을 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어디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육하 원치가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환자, 두통 환자에 대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이런 순서를 기억해 두면 환자한테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침, 저녁 중 언제가 더 아플까요? 자다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토하지는 않나요? 이런 순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중에 육하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보통 환자가 와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이퍼아큐톤셋, 오늘 아침부터 아팠어요. 아니면 어제 밤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급성기. 그리고 오늘이 만약에 뭐 금요일이라 그러면 뭐 수요일 저녁부터 아팠어요. 화요일부터 아팠어요. 날짜를 기억하는 두통. 이런 두통이라 그러면 일단은 덴저러스 헤데이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두통이 한 뭐 2, 3개월 됐어요. 뭐 한 6개월 됐어요. 아니면 오래됐어요. 그리고 두통이 계속 있다 없다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런 두통은 일단 덴저러스 헤데이크와는 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두통이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기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오래됐다니까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물어볼 때 그러면 오래됐다면 한 10년쯤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 막 웃으면서 이거 3년, 10년 동안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한 7년 됐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일단은 덴저러스 헤데이크는 아니죠. 크로닉한 헤데이크라 편하게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자는 아픈 상황이면 자기가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한 상황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3일 됐어요. 그때 이럴 때 한번 그러면은 요번 두통은 3일 전부터 아팠는데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게 되면 제가 요번에는 3일 전부터 아팠는데요. 예전에는 한 2,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런 두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덴저러스 헤데이크는 아니고 크로닉한 반복되는 두통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이 그림 사진, CT 사진인데요. 이 환자를 보면 제가 월요일 날 아마도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환자였을 겁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어젯밤부터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요번 두통은 어제부터 아팠는데 이전에는 이런 두통은 없었나요? 물어봤더니 이전에는 이런 두통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머리의 앞머리가 어떻게 아프냐고 했더니 터질 듯이 아프다 그랬고 토하지는 않냐고 했더니 미슥거리면서 토하다고 했고 자다가 아파서 깬다고 얘기하는 히스토리 테이킹 자체가 덴저러스 헤데이크를 양상을 하는 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브레인 CT를 찍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CT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브레인 스컬이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실비안 피쉬어 있는 데가 원래 CSF가 로우 덴시티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반대편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실비안 피쉬어 있는 데가 CSF 덴시티가 보이지 않고 하얗게 보이고 있죠. 이거는 실비안 피쉬어 있는 데가 블리딩이 돼서 피가 차 있는 전형적인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소견이죠. 그래서 바로 신경외과 콜을 했고 신경외과에서 혈관 촬영을 해서 동맥류를 확인하고 수술해서 좋아졌던 그런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는 두통,
하이파키톤스의 두통, 반복적이지 않은 이런 두통은 덴저러스 헤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제부터 아픈가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가 언제, 어디가, 주로 머리 어디가 아픈가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두 번째로 물어보면 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 MRI 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저한테 혁진을 내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는 축농증 소견에 대한 사진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아픈 부위를 한번 테두리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머리면 앞머리를 잡고, 옆머리는 옆머리를 잡고, 머리는 뒷머리를 잡고.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써이 체크되어 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이 앞으로 내려와 있으면 머리카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부위는 한번 머리카락도 들춰보고 거기에 병변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눌러봐서 앞통점도 없는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 속의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냈던 환자는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나요? 한 4일 정도 됐다고 얘기했고요. 이전에는 머리 아픈 적이 없냐요? 물어봤더니 이전에는 아픈 적이 없었대요. 그럼 머리 언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앞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앞머리가 아픈데 한번 테두리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앞머리에 이마 쪽을 가리키는 것보다 눈 아래쪽을 포함한 그런 넓은 부위에 안면 쪽의 통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왼쪽에 눈 밑이 텐더니스가 있었고 그리고 토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런 양상이라서 환자는 본인이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사진 검사나 그런 것들을 원해서 MRI를 찍어서 봤습니다. MRI 찍었을 때 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커팅에서 보면은 MRI에서 여기가 코 있는 부위고요. 그리고 네잘 septum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보이고 그리고 막실러리 사이너스 있는 데가 공기가 차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왼쪽 뇌에서는 까만색에 공기가 차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있는 것처럼 누워서 찍으니까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뮤코자도 하얀색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레프트 막실러리 사이너사이티스 소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뇌에는 이상이 없고 히스토리도 이게 두통의 원인인 것 같아서 다시 이비인후과로 보냈는데 다시 저한테로 안 온 걸로 봐서는 요거 치료해서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아픈 부위를 한번 테두리를 그려서 그려보라고 얘기하고 앞통점이 있는지 텐더니스가 있는지 눌러보고 그리고 머리는 대부분 머리카락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스터 같은 피부 병변이나 그런 발진이나 수포 같은 것도 없는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히스토리 테이킹의 두 번째를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언제 어디가 어떻게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의 네이처를 파악을 해서 이게 누르는 것 같은 압력을 받는 프레셔 센스, 텐션 가입 헤드에게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맥박 뛰듯이 욱신욱신한지 바스큘라이데이, 마이그레인이 편두통이 첫 번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지 뉴랄직 페인의 대표적인 예죠. 이런 것들의 두통의 네이처를 파악을 해서 어떤 두통인지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고 아픈 거를 말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맞는 분들은 말로 잘 설명을 하는데 그냥 아프다니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관식 찍기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누르는 것 같아요. 긴장형 두통의 형태. 2번,
혈관이 맥박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한가요? 편두통의 형태. 3번,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두통이 나타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들어올 때 왼쪽 팔다리가 잘 못 쓰시면서 절룩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왼쪽 팔다리에 반신마비가 있구나, 뇌졸중 환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병력을 물어봤는데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물어봤더니 뇌졸중은 그 전에 생겨서 한방치료 받았다고 하고 본인은 머리가 아파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머리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오래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 크로닉한 두통이니까 덴저러스 헤덱은 아니겠네. 그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두 번째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옆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그냥 옆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서 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으로 축제를 했죠. 옆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꽉 누르는 것 같나요? 아니면 맥박 대듯이 욱신욱신 하던가요? 아니면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문이 터져서 제가 옆머리가 욱신욱신 아픈데 평상시에는 별로 잘 안 아프다가 화장실 가서 대변 볼 때라든가 머리를 아래로 숙인다든가 그리고 신발끈을 맨다든가 그럴 때 옆머리가 욱신욱신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옛날에 뇌졸중이 있어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한방치료 받느라고 머리에 대한 검사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 뇌졸중에 대한 것도 확인할 겸 맥박 뛰는 듯한 두통이 어떤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확인할 겸 MRI를 찍어서 봤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주위에 뼈 보고 그리고 가운데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보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거기에 테두리에 약간 짙은 색으로 테두리가 져 있습니다. 이건 헤모시돌이라는 게 디포즈 된 거거든요.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아마도 옛날에 뇌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뇌출혈도 이후에 뇌졸중 파트에서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겠지만 혈압의 원인으로 뇌출혈이 있는 경우 다 흡수되고 나선 스몰 베슬 디지이기 때문에 2차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아스피린 같은 걸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는 흔적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양이 애매하게 생긴 요 모양은 이거는 전형적인 동정맥 기형소견입니다. AB 말포메이션.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거꾸로 해서 다시 보게 되면 동정맥 기형이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바로 만나서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데피케이션 대변 볼 때 배에 힘주다 보면 복압이 올라가니까 주굴라 베인으로 통한 베인이 리턴이 잘 안 되고 그럼 거기가 막히게 되니까 알터리얼 펄스가 AB 말포메이션을 통해서 펄스가 계속 맥박 뛰듯이 욱신욱신한 두통이 생겼던, 거꾸로 맞춰서 보면 그런 맥박 뛰는 두통은 AB 말포메이션에 의한 두통으로 판명이 됐던 그런 환자입니다. 환자는 뇌졸중이 그 전에 반복돼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약물 조절로 증상 경감을 하면서 지켜봤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물어봤고 그 다음이 이제 아침, 저녁 중 언제가 더 아픈가요? 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더 아프고 아침에 더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덴저러스 헤덱에서 IICP 그러니까 뇌압 상승 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심한 경우에는 브레인 튜머라든가 뇌수막염 같은 인펙션과 관련된 그 IRCP 연관 두통이 되죠. 그리고 또 아침에 심한 경우에 재밌는 경우가 슬립 apnea. 그래서 우리 보면은 목 짧은 퉁퉁한 아저씨들이 코 올 때 보면 이렇게 주무시다가 멈추잖아요. 이렇게 슬립 apnea. 그러면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그게 아침에 잠깐, 그리고 오후나 저래 잠깐 자고 나면 그게 수면으로 회복이 돼서 두통이 괜찮아지죠. 이런 아침에 심한 경우는 IICP와 관계된 두통과 슬립 apnea에 대한 두통, 이렇게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아침보다는 저녁에 심한 경우,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게 오후로 갈수록 이상하게 두통이 심해져요. 일을 하면 할수록 두통이 심해져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긴장형 두통, 또는 근긴장성 두통, 또는 경추성 두통, 서비칼지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머리가 아파서 온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요? 나흘 됐어요. 나흘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요번에 두통은 나흘 전에 심했는데 제가 두통은 4, 5개월 전부터 두통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래된 건가? 반복적인 두통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앞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고, 어떻게 아프냐고 했더니 터질 듯이 아프다고 그랬고, 아침 저녁 중 언제가 더 심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아파서 새벽에 자다가 깬다고 얘기하고, 구역과 구토도 동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상 4, 5개월 전부터 됐지만 전형적인 덴저로스 헤데기 양상이라서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박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왼쪽으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덩어리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뇌 앞도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수술해서 밝혀진 거에서는 하일리 말리그넌트 아스트로블라스토마,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포르메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래피드 그로잉 튜머고 자라면서 튜머 내 블리딩도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스가 이렇게 있고 주위에 이데마가 부종이 이렇게 있으면서 메스 내 까맣게 보이는 거는 튜머 내 블리딩이 동반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의 히스토리하고 다시 유추해서 보게 되면 두통이 4, 5개월 전부터 생긴 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이즈가 작을 때는 브레인 파렌카임 자체가 통증을 못 느끼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다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경맥도 건드리고 여러 가지를 페인 센시티브한 스트럭처를 건들면서 4, 5개월 전부터 두통이 나타났고, 그리고 한 4, 5일 전에는 튜머 내 블리딩이 생기면서 뇌압이 확 올라가서 두통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히스토리하고 맞춰보면 이렇게 됐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말리그너 튜머라 그 이후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심한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심한 경우 긴장형 두통.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을 사진 찍어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목이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턱이 있는 데고, 뒤통수, 목뼈를 보면 목이 역시자처럼 C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스트레이팅 되어 있죠. 이게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긴장형 두통, 서비칼지아, 근육 긴장형 두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차성 두통이고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두통이 되겠죠. 치료법에 대한 거는 2교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좀 전에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요? 그리고 아침, 저녁 중에 언제가 더 아픈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깼다면 일단 이거 자체로만 해서도 이거는 덴저러스 헤덱이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차성 두통 중에서 편두통이나 2교시 때 얘기한 클러스터 헤덱 같은 경우도 자다가 아파서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첫 번째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언제 아프기 시작했나요? 물어볼 때 언젠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통이 그러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물어봐서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편두통이라든가 분지두통 같은 경우는 이런 히스토리를 하면서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두통이 아닌 경우에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깼다면 일단은 그거는 덴저러스 헤덱이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박스 기준으로 해서 박스가 오른쪽으로 밀려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말 그대로 왼편에 이렇게 밀려져 있으니까 왼편에 병변이 있는 걸로 보이죠. 자세하게 보게 되면 브레인하고 하얀 스컬 사이에 하얗게 블리딩이 고여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실비안 피쉬어 안으로까지 블리딩이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서브두랄 헤마토마와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가 겹쳐져 있는 소견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거는 거의 90% 이상이 트라우마, 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볼 때 저희 고리병원에서는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테이킹 할 때 이제 간호사들도 머리가 아파서 왔을 때 그럼 혹시 최근에 다친 적이 있나요? 물어봐서 다친 적이 있은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외과로 보내고, 그리고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 신경과에서 진료를 합니다. 근데 간호사도 물어봤고 저도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언제 어디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외상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자다가 아파서 깨고 밤새 속 미식거리고 토하고 그런 증상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CT를 찍어봤더니 저런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신경외과 보내기 전에. 이거는 머리 다친 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다가 친구한테 맞았대요. 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댔나 뭐랬더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아지긴 했는데 좋아지고 나서 그 때린 친구한테 소송을 했는지 여부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통 환자에 접근해서 이제 언제,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아침, 저녁 중 언제가 더 아픈가요? 자다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심이나 구토는 없었나요? 하는 겁니다. 편두통일 때도 오심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이제 찾아가는 덴저러스 헤데익의 뇌압 상승과 연관된 두통일 때 오심과 구통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드물게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게 어지러움하고 두통하고를 헷갈려서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러움에 의한 참을미를 예를 들면 참을미에 구토 동반될 수 있잖아요. 어지러움에 의한 구토를 두통으로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어떻게 아픈가요로 말로 설명해 보세요가 이런 것들에 DD 구분할 수 있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침, 저녁 중 언제가 심한가요? 자다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오심이나 구토는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서입니다. 또 하나, 머리가 아프기 전에 느끼는 증상은 없나요? 라는 겁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두통이 있을 때 연관되는 증상을 갖고 이렇게 증상 진단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2교시 때 얘기한 프로드롬이라든가 전조, 오라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머리 또는 양쪽 머리가 아픈 마이그레인일 때 마이그레인 진단할 수가 있고 산후기 때, 포스트파르툼 때 헤데익, 그 다음에 덴저러스 헤데익이 생겼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일단은 산후기 때 일시적으로 하이퍼 코아귤러블 스테이트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베너스 트롬보시스에 의한 헤데익 찾아볼 수가 있고 열이 난 다음에 덴저러스 헤데익의 양상이 헤데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수막염을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머리가 숙일 때 아픈 거라든가 그리고 데피케이션 할 때라든가 이런 복압과 연관된 다음에 이게 두통이 나타나는 에비 말포메이션 그리고 머리카락을 들춰봐서 베시클을 확인하는 조스터페인 그리고 안압과 안통하고 연관되면서 두통이 나타나는 그런 글라우코마, 녹내장 그리고 그러니까 축농증과 연관된 사이누사이티스와 연관된 그런 것들 나잘 블로케이지나 드레이네이지 같은 것들 그리고 외상 그리고 다양한 메디컬 히스토리들도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히스토리 테이킹 하는 것들이 다 주의를 요하는 두통 그리고 위험한 두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케이스처럼 서브 아라코디드 헤모리지 환자의 사진 그리고 튜머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메스가 있는
전두엽의 뇌종양,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에 의한 두통, 이런 것들이 다 덴저러스 헤데익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덴저러스 헤데익을 좀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1번 한쪽 팔다리 및 얼굴의 마비, 언어장애가 동반된 두통,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갑자기 나는 두통, 피버와 버미팅을 동반하는 두통, 힘을 주는 상황에서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평소와 다른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두통, 최근에 머리나 목을 다친 후에 나타나는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림, 복시 기억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된 두통, 계산 능력 같은 게 떨어지는 두통,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뇌졸중 유발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 같은 이런 리스크 팩터를 가진 사람이 처음 느낀 두통. 또 중요한 포인트죠. 머리가 아파서 자다가 깬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덴저러스 헤데익이 생각되는데 10가지나 되는 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략해서 하이퍼 아큐트나 어큐트 온셋의 헤데익,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하이퍼 아큐트나 어큐트 온셋의 헤데익과 자다가 아파서 깨는 두통, 토하는 두통, 국소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두통. 환자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통 이전에는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에요. 아파서 자다가 깼어요. 이런 사람들을 타이레놀 하나 주고 낫지 않으면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진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두통이에요.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에요. 아파서 깼어요 하는 이런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환자의 호소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은 건데요.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천둥치는 듯한 두통이라고 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저한테 이제 여기 코미디닷컴 기자라고 얘기를 왔어요. 전화가 와서 코미디닷컴의 기자입니다. 면으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인 줄 알았더니 약자더라고요. 코리아 메디칼의 약자, 그래서 코미디닷컴이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친과 사찰을 하는 나보다 벼락 두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예방 수칙 같은 게 없죠. 이런 것들 바로 응급실에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워낙 그 온라인 인터넷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증상을 네이버 검색 다 검색을 하고 옵니다. 젊은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은 그냥 오지만 여기서도 네이버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러면은 이 순서로 해서 과를 정해주는 거죠. 최근에 갑자기 처음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가고, 그래서 만약에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나요?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가서 갔을 때 다친 적이 있나요? 이렇게 가서 당신은 신경외과 가세요. 그리고 뭐 눈 증상이 동반이 돼서 뭐 안압에 대한 얘기가 나면 녹내장, 안과를 가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신경과를 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과를 가세요. 이렇게 돼서 환자들도 어느 정도 찾아보고 오기 때문에 적어도 두통 강의를 들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 언제 어디가 어떻게, 정말 오랜 동안 많이 얘기하죠.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침 저녁 자다가 아파서 깨지는 않나요? 토하지는 않나요? 다친 적은 없나요? 등등 중요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덴저러스 헤데익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됐죠. 일단은 두통 환자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6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덴저러스 헤데익이 찾아가는 게 모닝 헤데익이 자다가 아파서 깨는 거는 IICP, 뇌압 상승과 연관된 두통이기 때문에 푼더스코프를 통한 뇌압을 파필리데마, 유두부종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트 리플렉스를 통한 반응, 비주얼 필드 디펙트, 뒤에 사진에서도 보여주겠지만은 만약에 피추이터리의 튜머, 뇌 한가운데에 있는 피추이터리 튜머가 생기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시신경 교차, 옵틱 키아줌을 누르기 때문에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 양 귀 쪽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필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송환신경의 마비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트라 오큘라 무브먼트도 확인해야 되고, 피버와 동반되는 두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경부강직, 서브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라든가 메닌자이티스 때 나타나는 메닌지알 이리테이션 사인, 경부강직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환자가 아프다는 부위에 언제 어디가 얘기했을 때 테두리를 그려보고 거기에 아픈 부위를 만져보고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들쳐서 베이시클 같은 것들이 확인해보는 압통점들 확인하는 이런 중요한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 중에 엑스트라 오큘러 무브먼트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눈꺼풀 처짐, 제3신경마비, 확대 공동 이런 것들이 내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라니얼 러브 중에 크라니얼 러브가 12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죠? 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3번 뇌신경 중에서 3번 뇌신경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위치가 할까요? 보통 눈동자 움직이는 거는 3번과 4번과 6번 뇌신경에 의해서 눈동자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3번 뇌신경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6번 뇌신경은 정상으로 작용하니까 눈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라테랄 렉투스 머슬은 인텍트하니까 눈이 바깥쪽으로 당겨지게 되고, 그리고 4번 뇌신경은 인텍트하니까 눈을 아래로 당기게 되면 눈이 외 하방, 3번 뇌신경이 마비가 된다 그러면 6번과 4번 뇌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눈이 외 하방에, 여기가 코 있는 데라고 치면은 눈이 가운데 있지 않고 외 하방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눈꺼풀 올리는 신경도 3번 뇌신경이기 때문에 그게 마비가 되면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게 되고, 퓨피를 콘스트릭션 시키는 것, 축동시키는 것도 3번 뇌신경이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되면 눈동자도 확대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코 있는 데 이렇게 해서 봐서 눈동자, 그리고 눈을 봤을 때 눈꺼풀이 덮여져 있고, 눈꺼풀을 이렇게 손으로 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이 외 하방에 위치하게 되고, 펜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퓨필이 확대되어 있는 이런 환자는 전형적인 3번 뇌신경 마비의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인턴이 됐을 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왔는데 딱 가서 봤더니 한쪽 눈꺼풀이 덮여져 있어요. 눈꺼풀을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눈이 외 하방에 위치하고 있고, 펜라이트를 냈더니 반대편 눈과 달리 퓨필이 확대되어 있다. 그러면 더 건들지 말고 바로 신경외과를 콜을 해야 됩니다. 도어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눈이 토시스가 되고 퓨필러리 딜라테이션 되고 인페로라테랄 데비에이션 되고 외 하방에 위치하게 되죠. 이 경우가 많은 원인들이 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 포스트 커뮤니케이팅 아터리에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동맥류가 생기게 되면 그 바로 아래를 지나는 3번 뇌신경을 눌러서 이런 동맥류가 3번 뇌신경을 눌러서 3번 뇌신경 마비가 돼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눈꺼풀이 젖어 있고 눈이 외 하방에 위치하게 되고 퓨필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라서 어떤 것도 건들지 말고 바로 신경외과 선생님들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의 근무하는 병원에 신경이 없다 보면 환자한테 워닝 잔뜩 많이 하고, 그리고 신경외과 병원으로 얼른 연락하고 보내야 됩니다. 인터넷에 두통에 대한 거는 워낙 아까 논문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1번이 치과고 2번이 텐션에 대한 얘기잖아요. 3번이 마이그레인이고, 이러면 두통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에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블로그에 두통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읽어보다 보니 깜짝 놀라서 제 얘기를 따왔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365 홈케어라는 데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쓴 게 이 사람이 따와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이규영 교수는 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국내 12개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 방문자를 대상으로 두통 환자들을 봤을 때 어떤 두통들이 많은지 나타났던 빈도표입니다. 두통은 특이하게 분류를 했을 때 테이블에서 그 빈도순이 아니라 두통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1번 두통은 마이그레인 편두통이라고 얘기하고 2번 두통이 긴장형 두통을 얘기합니다. 빈도순으로는 긴장형 두통이 훨씬 많지만 대학병원에 방문하는 두통 환자들을 봤을 때는 편두통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약에도 잘 듣고 그리고 로컬 그냥 의원에서도 치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을 보내왔을 때 대학병원에서 봤을 때는 편두통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내용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1교시를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 왜냐면 슬라이드를 동영상 하기 때문에 2시간 연속으로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 끊어서 강의를 만들었고요. 2교시 때는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